중국도 부동산이 양극화 보여주고 상해 그 고급 아파트가 엄청 비싸게 한국 돈으로 한 50억짜리가 잘 완판되고 이러거든요. 양극화죠. 예, 한국은 정확하게 서울이고 서울 중에서도 그 특정 지역 말하면 안 되니까 거기 말고는 지금 그 중국 부채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원래 그 가지고 있던 기업들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또 그 살리기 위해서 그 부채를 또 개인들에게로 옮기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맞아요. 과열 상황을 만든 그러니까 빚의 그렇죠. 전이 예. 이걸 통해서 레버리지 전이. 중국 예. 경제의 어떤 성장을 계속 이끌어왔다. 그렇죠. 건설로 이끌어진 경제니까 예. 중국도. 그거는 기억하셨네요. 항상 기억을 못해서 했는데. 제가 그래도 한 예, 조금은 남았어요. 아직은 조금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지금 한국 네. 경제와 관련해서도 이런 중국 경제의 뒤를 쫓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건설사들이 되게 힘드니까 네. 이 건설사들의 결국은 부동산 경기 자연스럽게 시장 논리에 의해서 가라앉는 이 부동산 시장을 정책으로 살리려는 왜 앞단의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건설 경기를 살리면서 전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언제까지 먹힐 수 있을 것이냐. 중국처럼 이렇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을 시간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왔죠 뭐. 근데 지금 어쨌든 다시 집값은 오르고 있잖아요. 에휴,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도 똑같아요. 제가 중국도 부동산이 양극화 보여주고 상해 그 고급 아파트가 엄청 비싸게 한국 돈으로 한 50억짜리가 잘 완판되고 이러거든요. 아 그래요? 한국 똑같다고 보면 돼. 지금도 뭐 60억짜리, 50억짜리 있다고 뭐 그러긴 해요. 강남에. 순식간에 팔리고 한국도 지금 강남에 그 몇 개 엄청나게 팔리거든요. 네. 그 막 분양이 뭐 양극화죠. 예, 한국은 정확하게 서울이고 서울 중에서도 그 특정 지역 말하면 안 되니까 거기 말고는 아우 그 옆에 가보세요. 지방 경제 한번 가서 한국 지방 동네를 한번 돌아와요. 강남구만 빼고 놀라운 얘기를 해줄게요. 한국하고 중국이 정말 같은 점 하나요. 일단 중앙은행 비해버리 같아요. 이 건설사들이 그 부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기간 연장 이미 뭐 1년 넘게 연장해줬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금리를 원래 인하를 해줘야 되는데 미국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자꾸 기자들 물어보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 먼저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런데 말이 묵묵부다 안 한다, 뭐 계속 유지만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중국처럼 팍팍 인하 못하는 거예요. 왜? 중국은 문을 딱 막아놨으니까 인하해도 이게 샥이 안 오는데 한국은 자본 한번 개방됐으니까 인하해버리면 난리 나고 환율. 지난번에 환율 얼마 높게 올라갔어요. 요즘에 다시 또 미국이 저러니까 지금 나는 한국 돈 들고 있는 게 막 위태위태해요. 환율이 놀뛰기잖아요. 그렇죠. 막 지난번에 막 1,450몇까지 갔잖아. 그런데 지금 다시 요즘에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1,340원까지. 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금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눈치 보는, 미국 어떻게 그 상황인데 기간을 연장하는 거죠. 결국 계속 새로운 걸로 계속 연장시키는 거죠. 결국 기간 연장하게 하고 이런 거고 그다음에 한국은 한국 경제는 정확하게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 영향을 정확하게 받아요. 네. 미국이 1% 성장하면 한국은 0.45% 성장하고 중국이 1% 성장하면 한국은 0.16% 성장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다 한국엔 중요하고요. 미국이 1% 성장하면 중국은 한 0.38% 성장해요. 그러니까 중국한테도 미국이 되게 중요하고요. 중요하다. 그다음에 중국이 1% 성장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 0.1%, 중국에 대한依存도가 높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관계 나쁘다, 성장 못한다, 두 나라 경제 나쁘다 하면 한국은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두 나라가 경제가 다 안 좋아요. 네. 이게 여러분 경제를 읽을 때 지표 뒤에는 숫자 뒤에 여러분 거시경제 특히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뒤에 거 봐야 돼요. 숫자는 너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다 하락세예요. 어느 나라가 좋은 게 없어요. 이거는 왜 제가 그때 컨드라이프 제가 파동이라고 하는데 거기 기술 주기가 50년, 60년대 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뭘 먹고 살았냐면 정보 기술 혁명 먹고 산 거잖아요. 네. 그게 인터넷하고 모바일 인터넷에서 쫙 그게 지금 어제는 다 먹혔고 그러니까 경제가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류 역사의 경제 성장 역사를 보면 이렇게 정합할 수가 있어요. 공급 확대, 생산 확대하면서 경제가 팍 성장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또 과잉이 오는 거예요. 이게 수요를 넘어선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또 유통혁명이 와요. 유통혁명이 또 경제를 성장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제1차 산업혁명이 오고 생산력이 확 늘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가, 세계 경제가 확 갔는데 그 다음에 한 게 유통혁명이에요. 뭐냐면 전기기관차가 나왔잖아요. 네. 거리를 줄여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제2차 산업혁명이 오면 또 공급능이 확 올려버렸는데 그 다음 비행기가 발명이 되면서 거리 개념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경제가 또 확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3차는 우리가 제3차 기술, 제4차 산업 이러는데, 그 다음에 온 게 유통혁명이 정보혁명인데, 인터넷, 지금 다 인터넷 경제잖아요. 다 네. 온라인 경제잖아요. 유통혁명이고, 그래서 경제가 또 우리가 2008년 이후로 확 성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혁명이 와야 되냐면, 또 공급혁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유통으로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제 말빨이 끝났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는 어떤 주기하나 어제는 공업혁명이 와야 되는, 다시 말해 기술혁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뚜렷하게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죠. 우리 말하는 제4차 산업의 그 분야들이 지금 어느 나라에서 주도 산업, AI? 여러분, 지금 뭐 오늘 풀면 또 너무 기니까 인공지능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떠드는 인공지능 보면 사람들이 너무 웃겨. 지금 그 엔비디아나 주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뭐 난리 뭐 이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공지능은 바까마입니다. 쌀이 없으면 바까마는 아무 기능 못 해요. 근데 그 쌀이 데이터인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지금 표시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업이 지금 데이터로 표기돼 있어요. 여러분이 데이터로 표기돼 있어요. 그럼 AI가 왔어. 챗GPT 왔어. 뭐가 왔어. 내 옆에 갖다 놨는데 걔가 나를 왜 뭐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를 하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학원에 가서 챗GPT 사용법 배워야지. 가서 알고리즘 짜는 걸 애들한테 가르쳐야지.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가서 AI를 쓰는 법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의 본질은 인공지능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나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게 인공지능 시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나를 학습시키는 게 인공지능 시대인데 지금 거꾸로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기업들도 잘못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내가 데이터로 준비 안 돼 있잖아요. 네. 기업이든 정부든 개인이 아무리 인공지능 기술이 뭐 5G, 칩이 뭐 2나노미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대단한 로봇을 가다 놨는데 나를 왜 걔가 뭐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무 데이터 없는데? 걔 나를 학습할 수 있어요? 본질이 거기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자는 사회에서 인공지능화 돼서 경제가 팍 올라가요? 엔비디아 왜 주가 떨어져요? 제가 풀었지만 엔비디아 주가 떨어지는 뭐냐, 엔비디아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걸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풀었는데 이게 되게 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도구를 갖다가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도 산업으로 잡지 않은 이상은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제는 기술 혁명이 와요. 공급이 다시 새로운 상품이 공급이 돼야 그 다음에 다시 유통혁명으로 가는데 지금 요 단계인데 아직도 유통혁명에 머물러 있고 어제 이게 말빨이 끝나는데 지금 플랫폼 기업들 다 죽잖아요. 플랫폼 기업 다 저는 성장이 멈췄어요. 그러면 지금 어제 기술혁명이 또 와줘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지금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경제가 주가만 올라가는 이유 뭔지 알아요? 왜 주가만 올라가냐면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유동성. 그러니까 제조해서 돈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 가냐면 돈을 버는 투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식시장, 채권시장 가는 거지. 돈이 안에서 도는 거지. 금융 안에서. 미국 대표적인 나라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우리 부동산 얘기하다가 엔비디아로 첨단으로 빠졌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연계됐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집이 있어요 혹시? 부동산 있어요? 그건 아니고 그 중국 정부가 어쨌든 그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서 경제를 성장시켜 왔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건설사를 살리려고 하다가 결국 작년에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현상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른 점과 같은 점. 오케이. 이제 그래서 같은 앞으로의 점 전망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거 말하는 거죠. 같은 점을 말씀드렸죠. 사실 중앙은행이나 한국은행이나 중국 인민은행이나 한국은행이나 똑같다. 그 말씀 앞에서 같은 점을 드린 거고 다른 점은 또 같은 게 고령화예요. 고령화. 지금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65세 이상이 지금 29%, 한국은 18%, 중국은 15%, 16% 정도 돼요. 네. 이 세 나라가 다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특징은 두 가지예요. 투자와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왠지는 아시겠죠? 투자와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이 문제를 푸는 열쇠, 키는 어디에 있냐면 인구 경제학이에요. 이제 본질은 인구 문제예요. 인구 문제. 그러면 여기 부동산 경제학이 대표적인 인구 경제학이에요. 한국이 절대 인구 감소잖아요. 네. 중국이 절대 인구 감소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이 중심으로 한국의 중위수가 중위수 아세요? 연령 중위수. 몰라요. 한국이 나이 중위수가 46.1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위수라는 거는 46세라고 할게요. 그냥 46세라는 거는 평균의 값이 평균 값이 있고 산술적 평균이 있고 중위수라는 평균이 있는데 중위수는 뭐냐면 나이를 쭉 5천만 인구로 나이를 쭉 연결했을 때 46.1이 중간이 딱 있다는 거면 46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인구의 50%라는 얘기예요. 인구의 50%.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렇게 늙었어요. 46세. 중국은 42세.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 나이 많은 사람들이 특징은 뭐냐면 투자와 그리고 수요를 줄이는데 부동산 수요가 특히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다 가졌잖아요. 이미 다 가진 게 더 소비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한국, 중국, 일본 경제가 더 가려면 결국 인구 경제학을 잘 풀어야 되거든요. 인구 경제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인구의 피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수요를 해야 돼. 네. 인구 수요를 어떻게 하냐? 애기들이 많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러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나라 여자들이 애기 많이 낳게 하든지, 그러면 이런 출산 정책을 잘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이민국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이민국을 만들어서 양질의 인구가 한국에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젊은 인구가.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한국, 중국, 일본이 미래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 중국, 일본이 지금 젊은 애들이 MZ 시대가 중국말로 하면 탕핑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하면 5포 세대, 3포 세대, 무슨 포기했다는 건데 포기했다. 이 나라 세 나라 MZ 시대 다 포기 상태예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다 인구 경제학을 풀어야 되는데 인구 경제학 못 풀면 부동산은 끝이에요. 그러면 한국의 절대 인구 이미 감소해요. 네. 결국 46세 일사는 게 50%인데 누가 부동산을. 근데 옛날에는 부동산 신화가 있었잖아요. 부동산을 사면 돈 번다. 네. 그게 지금 절작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살 거예요? 근데 한국, 중국, 일본, 특히 중국하고 한국 비슷하게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투자할 곳이 많지 않아요. 금융 상품이 발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의 네. 가계 자산의 네. 75%가 부동산이라고 맞아요. 하니까. 중국은 80%, 한국은 비슷하네. 70% 비슷해요. 둘이 너무 비슷해. 그래서 한국은 특히 한국은 지금 기업들이 이제는 이 미중 갈등 때문에 북미, 남미라든가 아시아에 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생산해서 네. 가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거기에 만약에 중국이 대만 통일 전쟁한다. 대만 통일한다. 그 대만 해협을 거쳐서 선박이 한국의 70%가 대만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데 거기 전쟁이 났다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수출하는데 바로 장애물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나라를 가서 생산해야 되면 어떻게 이 나라는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비가 확대 못하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요즘 나오는 네. 그 통계를 보면은 한국도 가계 부채가 1,900조 가까이 되고 한국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문제, 중국 정부의 문제점은 지방 정부 부채잖아요. 네.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가계부채입니다. 폭탄이에요. 전세금까지 포함하면은 1,000조 정도 된다니까 거기에 2,900조. 그 금리 1% 올리면 부채 부담이 얼마예요? 한국은 금리를 안 내리면 큰일 난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 경제. 근데 이제 이런 시각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10수년 전부터 한국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끄떡없이 잘 돌아오지 않았냐. 증가했어도. 그만한 사람들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면 여기 아파? 요 상처를 어떻게 고치지? 이걸로 본 거예요.
그 뒤에 시대적 배경이 받쳐졌기 때문에 버텨온 거예요.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다. 시대적 배경이 변했다. 어떻게 변했냐? 그때 아까 말한 거 글로벌 공급망이었던 거죠. 내가 대충 해도 성장 시대. 예, 성장 시대. 내가 대충 해도 글로벌에 팔면 나가니까 국내 문제는 성장으로 커버가 됐던 거죠. 그게 다 커버. 국물이 조금에 떨어지니까 부채 상환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일단 미중 갈등이다. 어서는 하나의 경제로 안 돌아간다. 그리고 다 자국으로 제조업 생태계를 하려고 한다. 미국이 다 자기 국가 내에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입을 안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이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다 자국 내 제조업을 넣어서 자국 내에서 하겠다는데 수출을 어디다 해? 그러면 거기다 대고 이런 내관이 있어. 밖에 안 따라줘. 어쨌든 성장해야 이게 그렇죠. 연착륙이 된다는 성장이 거지. 멈췄는데 예. 혹은 저성장 시대인데 어떻게 그게 지속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그 이사를 어떻게 갚냐. 과거에는 조금만 성장해서 국물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의 그 과잉 생산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또 미국과의 그 관계 압박 때문에 이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요즘 뭐 성과들이 좀 나온다. 그래서 중국이요? 중국 반도체. 중국에서. 아, 오케이. 그래서 뭐 그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여러 가지로 좀 나중에 압박을 좀 받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지금 네. 어떻습니까? 중국의 반도체 시장 상황 개발 현황. 그건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데이터적으로 그 말씀드리면 첫째 그 화웨이 공급망을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화웨이가 요즘에 그 또 스마트폰 난리 난 거 아시죠? 3단. 예. 화웨이가 원래 쫙 밀렸잖아. 미국이 블랙리스트 올리면서 완전히 뭐 시장에서 완전히 작살났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화웨이가 돌아왔는데 중국에서 이미 1위를 탈환했어요. 지금 다시 유럽을 나가고 있어요. 세계 시장 나가고 있는데 그 화웨이 이 스마트폰 공급망을 보면 그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화웨이 스마트폰 공급망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메모리 누가 공급했냐면 SK 삼성 일부분이 파운드리를 삼성이 해줬어요. 그리고 주요 파운드리는 TSMC가 해주고 그다음 패블레스 설계나 이런 거 미국의 AMD나 퀄컴이 해줬고 반도체 칩이나 이런 거는 뭐 인텔이나 이런 애들 썼고 그리고 장비 제조는 그 아스멜이 했고 이게 공급망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화웨이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못하겠잖아. 네. 야 주지 마, 파운드리 하지 마, 막 이렇게 하니까. 화웨이 거의 죽게 생겼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공급망이 완전히 변해버렸어. 메모리는 다 중국 국내 거 쓰고 그리고 파운드리는 SMIC가 하고 장강 메모리, YTMC 이런 애들이 하고 그다음 파운드리를 SMIC가 하고 그다음에 패블레스도 중국 국내 기업이 하고 이래서 공급망이 다 국내 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 못 쓰게 하잖아요. 네. 그 화웨이 그러니까 홍멍이라는 자기 그 시스템 만들었거든요. 그걸 다 탑재하고 자기 모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자기 거 쓰고 유일하게 지금 못하는 게 장비입니다. 장비. 아스멜 거 못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DUV까지 왔다고 해요. 가성비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다른 기술로 손을 한대요. 그런 걸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뭐 구체적인 건 내가 뭐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전체 반도체 생태계에서는 패키지, 후공정, 테스트 이런 건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46%를 해요. 네. 근데 지금 유일하게 없는 게 장비하고 시스템 반도체 이게 중국이 공백입니다. 이게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건데 지금 화웨이나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국은 이건 해야만 하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돌파를 해야만. 그렇죠. 근데 뭐 인공위성사하고 달 뒤에도 사람 착륙시킨 나라잖아요. 뭐 시간 문제겠죠. 그 사이에 한국은 그 시간만큼 빨리 제조 경쟁력을 더 빠른, 더 높은 기술 개발. 세계 최고로 가야 되겠죠. 네. 이번에 그 생물보안법이 통과됐잖아요. 네, 네. 이것이 중국 바이오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중국은 앞으로 뭐 전략 산업 중 하나가 바이오 산업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가장 큰 시장이 바이오 시장이에요. 왜? 기본 데이터가 있잖아요. 14억 개고 DNA 뱅크를 이미 뭐 10년 전부터 다 구축해 놨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중국 성장 확 이끌 게 지금 바이오거든요. 여기에 엄청난 투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게 또 이쪽입니다. 네. 미국하고 격차가 제일 큰 게 이쪽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특허 이미 실효된 거를 다 중국이 지금 싹 사가거든요. 싹 사가 중국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바이오 시밀러. 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중국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신재생 자동차가 이걸로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로 전 세계 자동차 수출국 1위가 됐잖아요. 네네. 일본 제치고 그것처럼 중국 이제 모든 그 넥스트가 제약 바이오. 이번에 신질 생산력 여기에서 산업들이 쫙 나왔어요. 뭐 한 10대 산업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 제약 바이오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는 되게 투자를 엄청 할 거고 성장도 엄청 기대되고 미국하고 중국이 구분을 걸고 싸워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네. 그러한 중국의 어떤 그 비전, 꿈 네. 이런 것들이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렇게 놓고 말하면 뭐 중국의 대부분 산업이 다 그 논리로 하면 제재를 다 바꾸니까. 지금 뭐 인터넷도 그렇고 뭐 언론 이런 뭐 그리고 간첩법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밖에서 봐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국 안에 가면 또 이해가 돼요. 생각해보면 56개 민족, 언어 다 다르고 풍습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문화 다 다르고 종교 다 다르고 그다음 14억 인구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인도를 보세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저렇게 한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더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작용 많죠. 근데 시너지 효과가 더 컸다. 모든 면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손바닥의 양면이잖아요. 이게 어느 면이 더 위주로 갔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중국 국산 기업들이 커질 수 있는 기회라. 그러니까 수출이라든가 예. 서방 세계의 수출은 어려워도 예. 그 국내 시장에 국내 기반한 시장을 성장, 바탕으로. 국산 기업들 아까 자동차처럼 확 클 수 있는 영역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예. 성장이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이 된 다음에 또 이제 해결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됐을 때는 세계 시장으로 그때 강력한 그렇죠. 경쟁이 뭐 그날이 될 수 있다. 오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그렇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중국과 미국 이 가운데서 이제 한국 경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산업이 앞으로 더 뜨고 어떤 산업이 좀 더 어려워질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린 계속 그 화학, 철강 이런 쪽에서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기를 기대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투자자들이. 맞아요. 근데 맞아요. 26년까지는 좀 중국 경기가 어려울 수 있다 말씀을 하시니까 네, 맞아요. 이 관련 산업도 그때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한국을 먹여 살린 산업은 4대 산업이 1위가 한국 수출 1위가 전자기기입니다. 네. 전자기기, 반도체도 여기 들어가고 두 번째는 화학 산업이에요. 화학 산업. 그다음에 그 금속, 광물, 기계 이게 한국을 주로 먹여 살리는 건데 운송도구라고 하죠. 그게 자동차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을 지금 달러를 벌어들이는 주로 산업이 5대 산업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수출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한국이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여기서 운송 수단 빼고는 다 중국에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요. 놀라운 거는. 중간재로. 네. 그래서 거기 있잖아요. 그 운송수단 현대자동차인데 주로 미국에 많이 팔려서 거기서 달러 이렇게 해서 미국이 지금 국가로 수출 1위 국가 중국을 조금 넘었어요. 그 이유가 자동차 운송 그거 때문에 그래. 나머지 산업은 한국을 먹여 산 산업은 계속 중국입니다. 중국에 팔아서 달러 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 중국은 한국은 중국하고 미국이 다 잘 돼야 되고요. 이 두 나라 경제가 좋아야 한국이 좋은데 제가 앞에서 누누이 말했지만 이런 산업들이 전통 기득권 산업인데 얘네는 이제는 대부분 화학산업 이런 건 다 기초 중공업은 기본 필요해요. 네. 뭐 어느 기술로 가든 이런 산업들을 빼고는 그나마 그래도 한국 이런 걸 잘하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이런 시장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앞으로 시장이 발전해도 계속 필요한 걸 잘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말하는 이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운송수다 이런 데서 핵심 기술이 변화해 오면서 중국이 그 자리를 치고 올라가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예. 점점 그 부분을 중국이 다 대체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경쟁력이라는 건 계속해서 기술 개발. 그렇죠. 원천 기술. 원천 기술. 예. 이제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중국 경제의 이모저모를 좀 살펴보면서 또 한국 경제도 좀 돌아봤는데요. 오늘 하여튼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우리 안유아 교수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